네, 시작할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보를 가르치는 정승현입니다. 목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전자기랑 역학은 끝났죠? 네, 열통계 이제 하고 금방 시간 가거든요. 오늘은 OT 살짝 하고 강의는 좀 나가고요. 진도는 안 나가면 안 되니까 뭐 연휴 여행 간다고 하신 분도 있고, 네. 조금 일찍 끝내드릴게요. 알겠죠? 자, 볼게요. 자, 연력학 같은 경우는 이제 열미 통계랑 이제 융합되어 있었고요. 첫 번째 파트에서 연력학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로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잠깐 더 틀면 될까? 연력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이따가도 설명할 텐데, 처음에 이제 열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건 엄청 오래전부터 당연히 있었겠죠. 불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 산업혁명 때문에 이제 열에 대해서 계산을 필요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관심도 있고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발전해 나가는데, 고전 통계까지 나가고, 양자 통계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응용 버전이에요. 이게 양자 통계를 약간 응용 버전으로 하지, 완전히 순수 이렇게 하려면 양자역학 같은 경우는 매트릭스로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부 수준에서 좀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책이 뒤에 파트는 잘 안 다루는 학교들도 많고, 다루더라도 좀 이제 아마 잘 이해를 못 하셨을 텐데, 이 수학이 좀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확 피해가가지고 고전적으로 조금 이게 응용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할 거고, 그다음 나오는 거는 통계는 당연히 연력하고 열통계에서 하나씩 나오기도 하고, 열통계에서 두 문제가 다 나오기도 해요. 거의 안 빠지고 두 개씩 나오고요. 뭐 출제자가 크게 문제가 없는 한 두 문제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그러면 개요 같은 경우를 큰 그림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와서 우리가 뭐 하는지 뭐를 할 건지를 보여드리면, 자, 열 및 통계죠. 우리가 배울 게 열 및 통계 역학. 이거 무교탄산인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열 및 통계 역학. 우리가 이제 열이라는 거를 뭐 뜨겁냐 차갑냐 이렇게 약간 이상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온도계가 있고, 열팽창, 온도계 같은 경우 열팽창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열이라는 거에서 이제 관심이 있다가 이거를 계산을 필요로 했어요. 네, 계산. 과학 같은 경우는 일단 크게 발전하는 게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과학이 크게 발전하는 거. 첫 번째는 실용성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죠. 그래서 현대과학에서 19세기, 20세기에서 20세기 현대과학 말하는 거죠. 고전역학, 전자기 말고 두 개가 폭발적으로 발달했어요. 그리고 돈도 엄청나게 쓰여져 있거든요. 아마 그 돈이 자동차에 투입이 됐으면 지금 자동차 날아다닐 거예요. 확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GPS랑 반도체입니다. 근데 왜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간지 아세요? 첫 번째는 쓰이잖아. 근데 군사기술 때문에 그래요. 군사기술에 반도체랑 GPS 기술이 엄청나게 잘 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넷도 처음에 이제 군용 이걸로 발달돼 있어요. 그게 풀려가지고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실용성이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뭐지? 왜 그러지? 세 번째는 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름답기 때문에 한다. 아름다워서. 자연이 신비로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고요. 자, 계산을 필요로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산업혁명이 등장을 합니다.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뭘 했냐면, 이게 일을 해주네. 그래서 증기기관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소 말이 끌다가 석탄만 주면은, 나무 떼고 석탄 주니까 얘가 가는 거야. 소는 지치잖아요. 근데 얘는 안 지친단 말이야. 그만 주면은. 그래서 얘 산업혁명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면서 연력학이 엄청나게 발달해 버립니다.
그래서 막 카르노, 오토기가, 뭔기가 다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현대 자동차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이때는 뭘 하냐면 열을 이때 연력하게 발전을 해요. 열을 계산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면서 막 발전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왔다가 이제는 뭐가 되냐면요. 이게 연력하게 세계를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궁금하거든. 뭐냐면 뭐 두 가지 좀 갈리는데 얘들이 왜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열이 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지? 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게 연력학으로 해결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또는 이거랑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왜 확산이 일어나지? 네, 확산을 디퓨전이라고 하거든요. 디퓨전. 근데 확산이 뭐 일어난가 보다 하는데 확산이 중요해지는 계기가 있어요. 뭐냐면 반도체가 확산에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 공피층 있죠? 이게 확산 때문에 일어납니다. 공피층이. 그래서 그 확산 속도랑 나중에 보시면은 확산 속도랑 드리프트 속도가 있어요. 드리프트는 바이어스를 걸어주고 외부에서 힘을 걸어줬을 때, 그러니까 전력을 걸어줬을 때 이제 얘는 전자가 움직이는 그 속도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꽃향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자연적으로 퍼지잖아. 바람 안 불어도. 그게 이제 퍼지는 거를 확산인데 왜 확산이 일어나지? 설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얘들 같은 경우는 자연이 왜 그러지라는 이 궁금증이었다면 얘는 이제 미시 세계로 이제 조금 소자가 직접 소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미세해지니까 소자들이 얘들 세계에서 확산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얘들도 결국은 돈 때문에 궁금한 거였어요. 아시죠? 이걸 컨트롤해야 되거든. 확산이 무슨 팩터 때문에 일어나고 왜 얘들이 발생을 하는지 얘를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미세해지니까 양자 세계로 와버립니다. 나노 사이즈니까 양자가 터널링이 막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반도체가 현대과학의 집합체입니다. 싹 들어가요. 여러분이 배우는 학문들을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를 딱 잘라가지고 여기를 연력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로 쭉 넘어가는 거를 열통계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연력학에서는 연력학에서 필요한 이런 가설 기본적인 게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학문 체계이기 때문에 역학 같은 경우 설명해 드렸잖아요. 변수들. 역학은 F는 MA, A, V, S를 T 문자로 표현을 하고 그러면 얘들이 갇혀 있어요. 얘들 세 개에서. 얘들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고전 연력학, 여기를 현대의 통계 연력학이라 합니다. 통계 역학이라 그래요. 따라오셨죠? 그래서 보면은 뉴턴도 비슷해요. 뉴턴 역학도. 예전에는 이게 떨어지잖아. 그쵸? 떨어지죠?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뉴턴이 계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떨어지지? 그쵸? 왜 떨어지지? 계산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얘들이 왜 떨어지냐? 왜 떨어져요? 아무도 그냥 자연현상이야, 신 때문에 그럴 거야 이렇게 됐는데, 그거가 아니라 이거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있으면은 서로 그냥 당긴다고 하자, 그럴 거야 이러면서 뉴턴이 한 게 뭐였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좀 중요한데 볼츠만이 아이디어를 제공했어요. 볼츠만이 좀 이 살아생전에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뉴턴이 깨버렸냐면 되게 대단한 거였는데 지상계와 천상계의 벽을 깨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천상계를 완전 다른 세계, 신계의 세계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같다, 저기 세계랑 여기 세계가 같다라는 말을 한 바로 잘못하면 진짜 죽은 시대도 있었어요. 저 세상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뉴턴이 그 역할을 했다면,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뉴턴이
왜 끌어당긴지는 몰랐는데 아인슈타인이 대답을 하죠. 시공간의 공율 때문에 얘가 인력이 발생을 한다라는 걸 증명을 해요. 우리가 이제 이유까지 점점점 발전하는데 여기서 산업혁명을 잘 써먹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에는 뭐가 됐냐면 그 이유를 밝혀버립니다. 볼츠만이. 얘들은 확률 때문에 그래. 통계. 아셨죠? 네, 확률 때문에 그럴 거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2m를 만날 확률은 당연히 적겠지. 맞죠? 네덜란드 가면 많죠? 네덜란드 평균 185 정도 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없잖아. 여자가 2m 있어요? 없죠? 거의? 네. 그러니까 확률. 이게 지극히 작기 때문에 또는 지극히 크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렇게 자연이 움직이더라. 근데 그게 입자들이 뭐 10개, 100개가 아니라 아보가드로 수보다 훨씬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이런 식으로 간다. 알죠?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폭발적으로 발달합니다. 이거를 잘 미시랑 거시세계랑 다 아울러가지고 발달을 해요. 이걸 배울 겁니다. 아셨죠? 이런 형식으로. 그러면 연력학부터 가볼게요. 좀 지울게요. 자, 그럼 열이라는 걸 정의를 해야 되겠죠. 자, 연력학을 열 정의를 하는데 열이 뭐 뜨겁까 차갑냐 이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얘는 열이 왜 생기냐. 예? 열이 얘는 입자의 운동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죠? 입자들의 운동 때문에 그래요.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고체랑 기체랑 액체를 다루기가 뭐가 제일 쉽냐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버립니다. 고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물성을 연구를 할 때 고체는 구조에 따라 되게 달라요. 다이아몬드랑 흑연은 똑같은 탄소인데 완전히 달라버립니다. 아셨죠? 탄소 같은 경우는 전기도 잘 통하고요. 잘 부서지고 열피시면 생각하시면 돼요. 다이아몬드는 전기도 안 통하죠. 네, 물도 똑같아요. 얼음은 완전히 육각형 구조로 돼 있어갖고 얼음은 이제 부피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쌍극사 모멘트도 없는데 물은 쌍극사 모멘트 있죠. 구조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고체 형태를 다루는 거는 고체 물리, 알겠죠? 네, 고체 물리로 가 있고 액체를 다루는 거는 유체 구강으로 가 있어요. 알겠죠? 네, 그게 궁금하면 이제 공대로 가야 돼요. 아니면은 고체 물리를 하면은 이제 물리학과 대학원으로 가셔야 되고.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네, 기체만 합니다. 아셨죠? 네, 기체만 거의 해요. 그래서 입자들의 운동을 할 때 대부분 우리 물리학과에서는 학부 수준의 연력학에서는 기체를 한다. 그런데 액체, 고체, 기체인데 왜 기체를 할까요? 예? 이유가 있다니까. 모든 거는 돈으로 통합니다. 그렇죠? 증기기관 뭐를 써요? 기체를 하잖아. 고체, 액체에 관심이 없었던 거야. 알겠죠? 증기기관, 연력학은 단순해요. 연력학이 뭐 하는 하고 있냐면 증기기관을 가장 효율적으로 설계를 하는, 그러니까 설계를 만드는 건 이제 공대고 얘들을 파악을 하는 게 목표예요. 아셨죠? 이게. 네,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발달했다고. 따라오셨죠? 네, 산업혁명. 자, 그래서 기체를 다룬다. 왜? 이유는 뭐냐? 얘 증기기관 때문에 그렇다. 따라오셨죠? 만약에 액체 쪽으로 액체에 관련된 걸로 했다면 뭘로 했어요? 당연히 액체에다 관련된 게 있을 거고 고체 관련된 건 고체 가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게 증기기관이 지금 현대에서 거의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터빈 돌려고 하는 거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핵발전도 마찬가지예요. 핵발전도 핵에 나오는 에너지를 얘가 뭐 핵 배터리로 쓰는 게 아니라 핵에 나오는 에너지를 물을 데펴서 그 증기로 발전을 시키는 거. 화석은 화석에 대한 에너지를 해서 증기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아셨죠?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입자들의 운동이에요. 알아두시고. 그러면 얘들의 척도가 필요할 거죠. 척도. 얘들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계산 컨트롤 하려면 단위가 필요해요. 알겠죠?
단위. 네. 그래서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얘들의 척도를 온도라고 합니다. 온도. 그래서 온도는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섭씨랑, 섭씨는 보통 도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절대 온도, 네, 켈빈. 그 다음에 화씨. 얘는 F, 도 F인가? 네, 도 F겠죠? 섭씨. 자, 화씨 이게 전 세계 거의 대부분 이거 쓰고요. 예, 물리학과 저기 그 예를 들어서 천문에서 이거 쓰고요. 미국만 이거 써요. 미국만. 미국 일기에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100 몇 도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 화씨입니다. 아셨죠? 미국은 뭐 야드, 마일 이거 쓰잖아. 우리나라 킬로미터, 센티미터 이거 쓰고 이렇게 쓰고 미국만 이거 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아주 심플해요. 예, 물을 기준으로 기준이 물이에요. 그래서 사곤, 네, 그러니까 기압에서 기준이 물입니다. 그래서 얘는 0도부터 얘는 100도까지 어느 점 끓는 점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대 온도는 뭐가 기준이냐면 얘는 입자의 운동이에요. 네. 그래서 입자의 운동이 멈추는 거를 0켈빈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가요. 얘는 기준이 입자의 운동. 그래서 0켈빈은 자연 상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있죠? 양자역학적으로는 멈추는 상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미스테리인 게 블랙홀 내부의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연현상인데 블랙홀이 온도가 있냐 없냐, 네, 그게 문제예요. 이게 없으면은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없으면은 과학에 우리가 모르는 걸 다 써야 되고요. 있어도 문제가 돼요. 있어도. 네, 이게 그래서 아직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입자대로 운동 0켈빈부터 하고요. 화씨는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아셨죠? 얘는 180누금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안 써요. 아셨죠? 네, 그냥 해놨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상식으로 네, 계산하는 거. 네, 화씨 같은 경우는 네, 모르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절대 온도랑 섭씨를 많이 쓰니까 절대 온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이게 0켈빈을 섭씨로 바꾸면 273.1 블라블라 이렇게 되죠. 1올 얼마 돼요? 지금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이걸 많이 좀 정확히 정교하게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섭씨는 그 셀시우스가 넘어와 가지고 이게 한문으로 한자로 표현이 섭밖에 없었어요. 섭. 네, 그래서 김씨, 이씨, 박씨 할 때 섭씨예요. 섭씨. 알겠죠? 뭐 셀자가 있었으면 셀씨였겠지. 네, 화씨도 이렇게 파렌하이트를 화라고 했어요. 옛날에 휠라 이렇게 했거든요. 휠라. 그래서 화씨가 진짜 네, 화씨예요. 성. 파렌하이트 진짜입니다.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아셨죠? 예전에 넘어왔어. 넘어왔을 때 화씨. 네, 절대 온도는 현대 정의가 됐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도계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는 그 온도계 보시면은 이런 온도계는 집에 요즘에는 거의 없어요.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이런 온도계는 이 수은 온도계로 해서 이거 그 해롭거든요. 수은 온도계에서 해가지고 수은 온도계도 있고 뭣도 있는데 이 열팽창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 있어요. 이런 게 요즘에 이거는 없을 거야. 왜냐면 이거 잘 깨지고 막 이거 해롭거든요 몸에. 예, 지금은 이제 기술이 발달해갖고 적외선 온도계 엄청 싸요. 네, 그래서 이렇게 꽂는 거 있잖아. 병원 가면은. 네, 그거 팔아요. 그래서 불판도 온도계.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폭이 커요. 그 팽창이 아니라 레디에이션을 그걸 찍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네, 요거는 이제 거의 없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이거는 별로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는 열팽창으로 해가지고 좀 덜 정확합니다. 지금은 온도 재는 거는 네, 적외선 온도계, 적외선 온도계로 측정을 해요. 알아두시고요. 따라오시죠. 네. 자, 그러면은 얘는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 이제 열이라는 거를 했을 때 우리는 뭐를 다루냐면 얘들의 열 역학인데 열 역학이라는 거는
잘 보세요. 그 증기기관이 왕복 사이클을 돈단 말이야. 그렇죠? 왕복 사이클을 도는데 얘들이 우리는 중간 과정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체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시작과 끝 상태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데 우리가 열평형,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잘 볼게요. 자, 여기에 내가 여기다 연기를 펴요. 연기. 모기향을 피면은 쫙 퍼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전역에 골고루 퍼지겠죠. 그런데 열역학에서는 국소적인 부분에서만 존재하거나, 그러니까 과정적으로 퍼지는 걸 계산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대류라든지 확산인데, 알겠죠? 아까 선생님 확산 계산할 수 있다며. 확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확산이 어떤 식으로 뻗어나가는지는 계산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얼마나 빠른 시간에 확산을 할 건지 마지막 종착점까지는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열역학에서는 이 중간 과정을 보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아셨죠? 네. 그래서 나중에 준정적 과정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부분을 열평형 상태로 가정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계산을 해야 되냐면, 가정을 해야 되면, 자, 열평형을 정의를 내야 됩니다. 알겠죠? 열평형.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자, 열평형 상태를 왜 정의해야 하느냐. 얘는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요. 열평형을 정의를 하지 않으면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계산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유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과정을 하는 건 리비어-스토크스인데 지금 푸는 방법이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비행기가 그 물리학과에서 아마 이렇게 배울 거예요. 비행기 날개 있죠? 양력으로 날아가는 거. 비행기가 뭐 베르누이 때문에 날아간다 하는데 그거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체에서 이렇게 쓰는 게 있거든요. 그게 우리는 물리학과이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배우는데 이게 이게 달라요. 여기서 여기까지 흐름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뜨긴 떠. 맞죠? 자연현상이니까. 그런데 물리학과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때 베르누이로 날아간다. 이게 좀 달라요. 알죠? 네. 그래서 아직은 네, 정확하게 저도 그 공학적으로 완전히 풀린 메커니즘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뭐 계산을 뭐 공학적으로 실험을 해가지고 그냥 설계를 해버리는 거죠. 컴퓨터 돌려갖고 때려버리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일단 열평형 상태에서만 계산할 수 있어요. 따라오셨죠? 네. 예를 들어 보세요. 여기 부분적으로 있어요. 여기 연기가 이 부분이 있고요. 여기는 아직 연기 가지도 않았어요. 계산 못 합니다. 확산이 쭉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미 열평형 상태에서가 아닌 데서는 계산이 불가능하다. 알겠죠? 네, 알아주세요. 그래서 열평형을 정의하려면 계산을 가능하게 데리고 와야 돼요. 따라오셨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온도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열평형 상태는 뭐냐면요. 이 공간 자체가 열평이라는 거는 모든 공간의 온도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알아주세요. 그래서 열평형 상태. 우리는 뭐 동적 평형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두 개가 있거든요. 정적 평형이 있고요. 네, 동적 평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물체를 A 물체, B 물체 접촉을 시켜놔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온도가 이렇게 고온에서 저온으로 쭉 가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스탑이 되겠죠? 물을 섞어 놓거나.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최종 목적지에 얘는 도달을 하죠? 그러면 더 이상 열교환이 없죠? 예, 이걸 이제 정적 평형이라고. 동적 평형은 뭐냐면요. 흑체 복사 같은 거예요. 태양, 지구, 얘가 열량을 주죠? 반사하고 흡수를 하죠? 그래서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끊임없이 에너지를 받고요. 끊임없이 반사를 합니다. 그게 딱 평형 상태를 이뤄요.
그래서 태양이 딱 꺼져버리는 순간에 지구는 급격히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네, 그래서 끊임없이 주거니 받거니를 하는데 지구 온난화 빼고 지구 온도는 안 오르죠. 이해가시죠? 안 오르죠. 왜 그러냐면 이게 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열평형이라는 거는 열평형 정의는 두 물체가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면은 얘는 온도가 동일하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개 시스템이라고 하죠. 개가 열평형 상태가 있다면 온도가 모든 공간에 정의가 되고요. 모든 공간이 동일하고 온도가 정의를 하면은 이제 온도가 열 역학의 스타트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열 역학의. 그래서 카운팅을 할 수가 있어요.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러면 온도가 여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이동하는 그 과정을 계산하는 메커니즘은 없어요. 난류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따라오셨죠? 그래서 열평형 알아두시고요.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열평형이고요. 근데 열평형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심플하게 계산을 하는데 나중에 왜 고온에서 열량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을 주는 게 아니라 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느냐를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역학 이 법칙 엔트로피가 등장을 해요. 엔트로피. 자, 그리고 이제 열역학 영법칙 보시면 그래서 열평형을 정의하다가 나중에는 뭐냐면 열역학 1법칙부터 원래 시작해요. 열부터 1법칙 시작하고 2법칙 설명하고 통계가 이제 완벽하게 잡혔을 때 이게 0법칙이 존재를 해야 돼. 이게 기본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0법칙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열역학 0법칙이 열역학 0법칙 같은 경우는 이유가 뭐냐? 얘는 열평형을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열평형을 정의한다는 거는 온도를 정의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두 물체를 공간 확장시키면 어떻게 돼요? 모든 공간이 되겠죠. 네, 두 물체가 열평형 상태면 온도는 동일하다. 이게 일반 물리 학부 수준, 귀염둥이 수준에 대해서는 정이고요. 전공에서는 좀 다릅니다. 뭐가 되냐면 전공에서는 모든 열평형 상태에 걔가 열평형 상태에 있으면 모든 공간의 온도는 동일합니다. 알겠죠? 이게 뭐냐? 고전 열역학이 아셨죠? 고전. 네. 알아주세요. 나중에 통계로 넘어가면 좀 다르죠? 통계로 넘어가면 그래서 온도 같은 경우를 이게 의미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평균 온도로 바뀌어 버립니다. 통계. 네, 알아주세요. 따라오셨죠? 알아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심플한 거 한번 보고 갈까요? 자, 볼게요. 뭐 예제 1번 같은 경우는 뒤에서 하다가 오셔도 되고요. 얘는 뭐 거의 중고딩 그거 관련된 거예요. Q는 MCT는 아시죠? MCT 아시죠? 네, 이건 안 해도 되죠. 열량, 질량, 비열, 온도. 네. 자, 그래서 두 물체를 얘는 고체 물질이라고 했죠. 단단한 접촉해 있는 두 금속. 네, 금속이니까 얘는 열을 A에서 B로, A가 4T죠? B가 T고, 네, 준다 그랬으니까. 자, 에너지 보존 법칙. 열평형은 에너지 보존 법칙 당연히 만족해요. 에너지 보존. 그 다음에 열평형 상태라는 건 뭐가 돼요? 두 물체는 모든 공간의 온도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두 물체 온도가 동일하다. 뭐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자, QA 더하기 QB는 QA 프라임 더하기 나중 거 QB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MC에다가 4T 더하기 얘는 2분의 3에다가 비열이 3분의 4C 얘는 T 두 물체 에너지는 보존이 되죠. 주거니 받거니 주는 양하고 받는 양이 똑같기 때문에 두 개의 열량 에너지 합은 동일해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최종적으로 도달했을 때 얘 두 개, A에 B에 두 개 온도가 똑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MC 연료량 그 다음에 이거 합하면 EMC죠. EMC의 T0로 동일해집니다. 따라오셨죠? 그래서 EMC니까 6MCT 얘는 3MCT T0 따라서 T0는 ET가 되고요. 그렇죠? 자, 전달된 열량이라고 했으니까 A에서 B로 전달하죠. 열량을 줘요. B는 받고요. 전달한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값이겠죠. 네, 그래서 델타 Q A라는 거는 얘는 이게 변화량이 아니에요. 아셨죠? 전달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예, 그러면은 초기에서 나중을 빼는 거죠. 예, 변화값이 아니라 전달된 거니까. 따라서 QA 마이너스 QA 프라임. 얘 계산하면은 MC 4T에서 최종 온도니까 MC 2T가 되겠네요. 그래서 2에 MC T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쉽죠? 이거 뭐 저기 중딩 수준이죠.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열을 이제 전달하는, 그러니까 이동시키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전도 대류 복사. 자, 열 전달, 전도, 그다음에 대류, 세 번째는 복사. 전도라는 거는 대부분 원자의 움직임하고 그 다음에 전자의 움직임, 네, 그것 때문에 열이 전달합니다. 그래서 전자들이 자유전자가 있으면 열이 전달 엄청 빨리 돼요. 네,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전도 메커니즘은 고체에서 보논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많이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연력학에서 잘 보세요. 그 여러 문제 나오는 거 빼고 객관식 빼고 전도 잘 안 나오죠. 이유가 뭐다고? 증기기관 한다고. 거의 대부분 연력학에서는 학부 수준 연력학에서는 증기기관 다루는 게니까 전도를 잘 알 필요 없어요. 아셨죠? 근데 출제자가 미쳐가지고 낼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물리 2나 이런 쪽 있죠? 9급, 7급 그거 시험에서는 열 전도가 나와요. 왜냐하면 일반 물리 아래 걸 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 물리 위에 걸 낸단 말이야. 학부 수준의 연력학을 내기 때문에 학부 수준 연력학을 증기기관을 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열 전도가 거의 안 나온다. 하지만 안 나왔다 그래서 20년 또 안 나왔다 해서 뜬금없이 나올 수 있어요. 아셨죠? 출제자 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는 살짝 해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전도 같은 경우는 메커니즘이 있고요. 대류 메커니즘 없어요. 아셨죠? 네, 대류 같은 경우는 난류성이기 때문에 이게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니비우스-스토크스가 그러니까 전류에 대한 그 일반적인 전류의 메커니즘은 니비우스-스토크스 방식으로 풀면 되는데 이게 좀 지랄 맞은 적분이 그 미방이거든요. 뭐냐면 무한대로 막 뛰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게 얘 자기 복제를 해요. 이상하게. 그래서 해가 존재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풀려야 될지도 몰라요. 아주 제약 조건을 걸어가지고 좀 사람들이 많이 해결을 했는데 완전한 해는 아직. 그럼 풀면은 네, 대박 나요? 대박은 아니고요. 풀면은 100만 달러 줍니다. 아셨죠? 풀면은 40 전에 풀어야 돼요. 아셨죠? 네, 40 전에. 40 전에. 전 안 돼요. 네, 내일 모레 40이어가지고 나이는 비밀. 여러로 별 차이 안 난다는 거. 자, 볼게요. 그 다음에 복사는 네, 흑체 복사 메커니즘 있죠. 네, 얘는 전자기파가 빛으로 되는 거고 전도라는 거는 원자, 얘는 전자.
얘들. 현대로 오면은 얘들의 움직임을 이제 파동으로 봐갖고 폰원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나중에 자세히 해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전도를 잠깐 볼까요? 대류는 안 하고요. 자, 열전도. 열전도라는 거는 전도되는 열량이 있고요. 얘가 열전도도예요. 단면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두께가 있고, 그 다음에 온도차. 온도 자세히 써드릴까요? 그러니까 두께에서 시작과 끝의 온도차. T2 마이너스 T1. 네, T2가 고온이에요, 당연히. 그 다음에 시간이 돼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두께가 두꺼우면은, 자, 얘를 잘 보세요. 얘 1초당 열 전도되는 열량을 P라고 하면은, 네, T분의 Q는 P죠. 그러면 KA에다가 D에다가 얘는 델타 T잖아. 그쵸? 네, 이게 이제 열 전도도 얼마나 전도가 잘 되는지. 네, 금속이면 커. 네, 단면적. 알아보시죠? 그래서 보시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아파트 설계할 때 고급 아파트가 층고가 높거든요. 한 2.8, 3m가 최고로 알고 있거든요. 한 100억, 80억, 100억 하는데. 건너편에 나연원 한남이 한 2.8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층고가 그 정도는 안 되면 살짝 낮아요. 왜냐하면 높잖아요. 뭐가 많이 나올까요? 첫 번째는 단가가 셉니다. 맞잖아. 2.5m로 짓는 데랑 3m로 짓는 데랑 층고가 올라가니까 자재비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비가 높아져요. 맞죠? 100평 사는데 100만 원은 낼 자신 있잖아. 30평 사는데 월 관리비 1, 200만 원씩 나와봐. 어떻게 내냐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 전도도로 이게 되거든요. 뭐냐면요. 두꺼우면은 두껍잖아. 우리 집은 엄청 방음도 잘 되고 하기 위해서 유리창을 방탄유리 10cm를 해주세요. 그럼 엄청 가격이 올라가요. 알죠? 그럼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너무 두꺼우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자재비도 비싸고 하니까 이중창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그 열전도도 물질을 줄여버리는, 네, 진공스럽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고, 면적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열전도가 잘 됩니다. 알겠죠? 면적이 올라가면은, 네, 자재비도 비싸지고 잘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바꿀 수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게 열전도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럼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요거. 그래서 고온부, 저온부 요거 있고요. 고온부, 저온부 같은 경우는 열량이 풍부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온도 차이는 안 변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쭉 이렇게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초당, 자, 여기 고온 있고, 그림에서 볼까요? 보시면은, 자, 고온부, 저온부가 있어요. 그쵸? 고온부, 저온부. 고온부랑 저온부의 열 용량이 엄청나게 크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열 전달을 하는데 얘들 온도가 안 바뀐다고 가정을 합니다. 아셨죠? 온도만 주는 거야. 따라오셨나요? 네, 온도가, 그러니까 뭐냐면 바깥에, 예를 들어서 밖이 더워요. 여름이에요. 여름이면은 우리가 에어컨을 안 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전체라 할게요. 아셨죠? 아파트 전체, 한 동, 전체. 여기서 이렇게 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동이 너무 크니까 여기 바깥에도 온도가 안 변하죠? 여기도 아파트도 온도 안 변해요. 계속 주니까. 알겠죠? 네. 근데 조그만 하면은 얘 주니까 어떻게 돼요? 확 올라가 버리겠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오시죠. 자, 그러면 자 볼게요. 그래서 열원이라고 합니다. 열원. 열원의 온도는 유지가 된다라는 걸 열전도는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따라오셨네. 네. 자, 볼게요. 문제를 볼게요.
자, 열전도는 어떤 체계냐면 얘 열을 줘요. 그런데 얘 물질이 달라요. A 물질, B 물질이 있어. 그리고 여기서 열을 쭉 주는데 단위 시간당 모든 지점에서 단위 시간, 그러니까 물로 생각해 보세요. 단위 시간당 이 단면을 통과하는 물량이 다르면 한 곳이 터집니다. 당연하죠? 맞잖아. 자, 보세요. 여기서 3마리가 1초에 출발했어요. 그러면은 쭉 이동을 계속 하고 있대. 그러면 여기서도 3마리가 출발하지 않으면 정체가 생겨요. 맞나요? 그래서 1초당 모든 단면을 통과하는 열량은 똑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열량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P가 똑같다고 모든 지점에서. 알아두세요. 그럼 계산을 해볼까요? 자, 볼게요. 자, 접촉면 온도 구해볼게요. 접촉면 온도를 T라 할게요. 그러면 이 공식 넣으면 이거 넣을게요. 자, X분의 얘는 자, 열전도도 200, 단면적이 0.01. 그렇죠? 단위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30-T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A죠. A의 열원에서 A까지, A 끝까지. 그 다음에 접촉면에서 이제 B 끝까지. 이거는 그 다음 0.4 마이너스 X분의 400이고요. 그 다음에 0.01 단면적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T-20이 되겠죠. 따라오시죠? 그리고 뭘 알려줬냐. 얘들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얘를 열 전도도 쭉 블라블라 있고 그 다음에 열 전달률을 알려줬어요. 80W래요. 알려줬죠? 써있죠?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거 하면 2죠. 30-T 이렇게 곱하면 80X. 자, 이렇게 하면 4죠. 이렇게 곱하면 32-80X 이렇게 돼요.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은 얘를 더해요. 자, 60 마이너스 2t 더하기 4t 마이너스 80은 32 맞죠? 이렇게 하면 2t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20 32 넘어 52 따라서 t라는 거는 26도가 되겠네요. 단위 안 쓰면 틀립니다. 아셨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접촉면의 온도 구하라 그랬죠? 네, 접촉면 온도고요. 그 다음에 x 길이 구하라 했죠? x는 아무데나 넣으면 되죠? 여기다 넣어요. 네, 그러면 2에다가 30에서 26 빼면 4죠? 그럼 80x. 그래서 이게 8이니까 따라서 x라는 건 0.1이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도는 네, 공식은 아마 주던가 할 텐데 그래도 외워두세요. 네, 그 아파트 생각해가지고 열전도도 단면적 두께, 온도 차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류 같은 경우는 네, 밀도 차이에 의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죠. 대류는 안 배웁니다. 아셨죠? 메커니즘이 없어요. 자, 복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전자기파가 진공에서도 전자기파는 매질이 필요 없으니까 진공을 통해서도 네, 온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온도도 항상 유지가 되죠. 여러분도 생체 시스템 작동해가지고 그래서 그 공기 중에 그 추운데 바깥에 한 영하권에 있어도 여러분들 물론 반팔 차림으로 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없지만 옷 입고 있으면은 안 얼어 죽잖아. 그런데 그
겨울에 물속에서 한 30분, 1시간 정도 있으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합니다. 네, 그래서 죽어요. 한강에 뛰어들잖아요. 그 30분만 있으면 죽는다고. 타이타닉 할 때 다 저체온증으로 죽었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가 항온 유지를 하는데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체온도 한 10m가 떨어지면 죽고요. 그 다음에 그 생체 온도 잴 때 있죠. 여러분 병원 가면 예전에 그 태아라든지 사람 되면은 온도계가 맥시멈 42도밖에 없었거든요. 왠 줄 아세요? 인간은 42도가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장기가 익어버립니다. 그래서 42도가 이상 올라간 사람이 역사에 없어요. 그냥 죽어요. 아셨죠? 그래서 40도면 엄청 높은 거야. 진짜 빨리 응급실 가야 돼요. 41도 되면은 진짜 오늘 내일 합니다. 아셨죠? 42도 되면 없다고 이 세상에. 아셨죠? 42도 되면 알아두시고요. 자, 복사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거는 이제 흑체 복사 해가지고 자세히 할 거예요. 아셨죠? 네는. 그래서 슈테판 볼트만 법칙. 볼트만 법칙은, 자, 이거는 빛의 세기예요. 빛의 세기.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방출 에너지. 빛의 세기는 시그마 T의 4제곱. 그러니까 이거 표면 온도예요. 표면 온도의 4제곱이라는 거를 통계로 풀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태양 온도 있죠? 태양 온도도 태양이 지금 태양은 열도 뜨겁긴 한데 태양의 궁극적으로 탐사선이 이제 가기가 힘든 건 뭐냐면요. 방사선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자장비들이 다 뭘로 돼 있어? 이 전자들로 돼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태양으로 가잖아요. 온도를 엄청나게 유지를 시켜주는 애들 하더라도 방사선 맞아갖고 그냥 파괴돼 버립니다. 얘들을 전자장비를 싹 망가뜨려 버려요.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방사선, 왜 X선 봐봐. 감마선도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들이 문제예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가갖고 재일 수가 없어. 태양 온도는. 그래서 얘들이 슈테판 볼트만 법칙하고 그 다음에 빈의 변이 법칙인데 얘들이 천문을 엄청나게 발전시켜요. 멀리 있는 애들이 온도를 표면 온도를 어떻게 재겠어. 그렇죠? 가갖고 온도계 꽂아갖고 잴 수는 없잖아. 그런데 얘는 빛의 세기가 표면 온도 결정해 버리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잽니다. 이건 나중에 통계에서 풀어야 아셨죠? 저 뒤에 나와요. 흑체 복사할 때 알아두시고, 얘들 같은 경우는 얘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 곱하기 단위 시간이라 할게요. 분의 방출 에너지입니다. 빛의 세기 알아두세요. 알겠죠? 표면 온도, 빛의 세기. 빛의 세기는 거리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알아두세요. 빛의 세기는. 그래서 이거랑 빈의 변이 법칙이 있어요. 나중에 변이 법칙을 해드릴게요. 빈의 변이 법칙은 복사 에너지의 최대 파장이 아니라 제일 많은 놈들. 알겠죠? 파장 중에,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제일 센 놈들. 얘들을. 얘는 이것 곱하기 표면 온도는 상수. 이런 식으로 찾아요. 알아두세요. 어차피 이거는 나중에 어디서 한다고? 통계에서 해요. 통계에서 직접 증명할 겁니다. 알겠죠? 좀 끌어갈게요.